안녕, EBS 최적입니다.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이 최종이라는 이 말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구나.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다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요.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건 이런 겁니다. 일단 미리 보는 2018 대수능. 선생님, 그러면 파이널만 보고 문제만 달달 외우면 다 풀리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뜻 아니라는 것 잘 알지요. 갈수록 사회문화가 시간 부족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 20문제를 나눠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을 딱 잡고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간 확보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전이기 때문에 리허설 아닙니까? 리허설. 선생님도 뭐 공연하러 가면 리허설이라는 것은 공연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또 그 리허설 때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연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취감도 얻고 뿌듯함도 얻고 그러면서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준비해 봅시다. 선생님이 준비한 것 첫 번째는요. 시작을 여는 글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포텐셜. 여러분의 잠재력이 얼마나 될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개념도 했다. 그 다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등등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터뜨리시기만 하면 돼요. 빵 하고. 그래서 만점. 혹여라도 아직 실전 모의고사 1회를 안 풀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그냥 풀고 오세요. 안 풀고 강의 듣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초적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 푸시나? 구경해 봐야지. 그럴 거였다면 이 강의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강의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준비된 상태에서 좀 빠른 속도로요. 총평해 나가고 그리고 분석해 나가고 심화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변형도 시켜드릴 겁니다. 선생님 머릿속에는 사회문화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15년째 계속 이 강의를 해오다 보면요. 기출문제 선하고요. 머릿속에. 그리고 심지어 사파가 나오면 표정도 기억나요. 표정도. 갑과 을이 등장한다. 둘이 나누는 대화뿐만 아니라 옷도 기억납니다. 입고 있는 복장이 무엇인가. 그 정도까지니까 기출 선지로 해결되는 건 이 정도고 처음 보는 선지다 혹은 신유형이다 밝혀드리면 꼬박꼬박 여러분이 적어 나가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은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또 추가적인 문제 난이도도 소개해드리고 출제 경향과 가능성도 언급해드리겠지만 단원별로 어떻게 되어 있냐? 4, 5, 3, 4, 2, 2입니다. 지금 파이널이에요, 여러분. 사회문화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단원 구성되어 있다는 걸 혹시라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대단원 구성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1단원 문제야. 여기서 뭔가 틀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복습해봐 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적어놓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만 됩니다.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하는 것만 구경한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 크니까 이건 이렇게 대비해보자. 이걸 온전히 공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공감. 아 그래. 선생님을 믿고 복습해라 그러면 복습을 하고 적어봐라 그러면 적어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다른 과목의 이 파이널 강의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 강의를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적어야 되거든요. 아니 왜 적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다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적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적게 유도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1번부터 갈 겁니다. 1번부터. 사회문화 시험에서
1번에 와 있을 거라고 항상 기대하는 그 문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비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다 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산항부터 읽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다 풀어왔을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시험장에선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밑줄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자연현상이 될 수도 있고 사회문화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물어봤어. 자,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해설했다면 섬 하나가 자태를 드러냈다. 그냥 섬 하나가 있다고요. 그냥. 이건 자연현상이죠. 풀잎들이 파란 하늘과 맞물려 풍경화 한 폭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도 자연현상이죠. 그 사람들이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죠. 강태공들이 고기 낚는 재미에 한창 빠져있다. 이건 인간계의 일입니다. 인간계. 앞에 건 자연계의 일이고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등대를 향해 올랐다. 누가?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데 선생님의 욕심은요. 이제 여러분의 준비의 방법은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쭉 벌려놓고 검토하셔야 돼요. 검토하는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리허설이에요, 여러분. 리허설. 리허설인데 가가지고 선생님이 가사 못 외웠다고 막 가사 보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밴드 드러머가 또 곡을 전체 다 못 익혔다고 해서 옆에 악보 펴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 뭐 밴드의 사정에 따라서.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실전이니까. 그럼 선생님이 공연장 올라가서도 이러고 계속 뭐 가사를 봅니까? 악보를 보고 칠 수도 있습니다만 악보를 보고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그 몰입감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선 뭔가를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써보세요. 여기다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왜 한 번만 해보는 거냐면 우리 교재에 9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9문제 실려 있을 수 있죠? 매 시험마다 나온다면 그걸 매 강의 때마다 선생님이 이걸 똑같이 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강에선 1번에 공을 들였다면 다음 강 실전 모의고사 2회차에서는요. 1번 문제는 그냥 풀고 넘어갈 겁니다. 왜? 1강에서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공통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꼭 한번 적어보셔야만 됩니다. 일단 풀어보죠. 풀 때도 여러분 선생님이 이게 그냥 기억이 왜 맞아, 왜 틀려 이런 거 말고 특수성이란 말은 어디를 수식할까요? 이건 사회문화현상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기억은 틀렸어요. 보편성을 강하게 띈다. 보편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성을 강하게 띈다.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가지니까. 어쨌거나 기억은 틀렸고요. 몰가치적이다. 이건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가치 함축적이다.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갖는다.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는다. 여긴 몰가치적이다. 여긴 가치 함축적이다. 채워보는 연습. 디귿.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다. 그럼요. 그래서 인간계의 일이라고 했죠. 인간의 의도와 의지가 반영된다. 디귿 맞고요. 리을.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이것도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자연현상은요. 확실성의 원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하면 여기에 필연성, 여기에 개연성.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가 존재한다. 됐나요? 이쪽은 그만큼 반복과 재현에 용이하다. 이건 그게 쉽지가 않다. 둘 모두 인과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가 자연현상에선 예외 없이 등장하지만 사회문화현상에선 예외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계속 풍부해지겠죠. 어쨌거나 1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5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벌써 10분 가까이 지났는데 1번밖에 안 푸시면 어떻게 합니까?
완급 조절한다 그랬죠. 완급 조절. 다음 2번 문제. 사회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갑에서 병의 관점.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사회 주류 세력이 사회적 소수자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발생하고 있다. 이게 뭐 유불리의 개념이고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고 누군가한테는 불리하다. 누군가에겐 이익, 누군가에겐 손해, 갈등론적인 접근이죠.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사회가 그들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문제. 잠깐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건강하다라고 전제를 하면 잠깐 아픈 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론. 병.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사회적 소수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냐면 일탈행동에서 낙인이론 기억납니까? 낙인이론. 낙인이론이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낙인 찍는다는 게 일탈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낙인을 찍고 저 사람 일탈자다, 문제하다, 비행청소년이다, 범죄자다, 전과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재범에 빠집니다. 2차적 일탈에 빠집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읽으셔도 좋아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둘은 기능론. 자, 이 둘은 거시적 관점. 다시 한번. 이 둘은 거시적 관점. 여기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죠?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 혹은 뭐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건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1번 땡. 두 번째.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이미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갈등론이니까 2번도 땡. 3번. 사회적 소수자로 고착화되는 내면적 과정.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려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6글자를 그냥 외우지 말고 사회적 소수자의 요건을 검토해 볼래요? 식별 가능성, 차별의 존재, 권력의 열세, 그리고 또 집합적 정체성 이런 말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병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내면화했다는 건 이제 그걸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 이걸 그냥 받아들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더 단단화되겠죠. 단단히. 그게 바로 고착화라는 표현으로 쓰일 거예요. 특히나 이런 내면적 과정, 인식, 상황정의 이런 말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수식하는 거니까 그대로 정답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게 바로 거시적 관점이라는 뜻이니까 달리란 말을 쓸 수 없죠. 둘 모두 거시적 관점. 5번.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한번 관점에 대한 분석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하도록 하고 일단 2번 강에서는요. 2번은 이 정도로 해결하고 넘어가고 다음 3번 문제. 주제를 보세요. 주제를. 선생님이 이런 주문도 하고 싶은 게요. 사회문화를 정말 잘하고 싶죠,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췄다 틀렸다 이렇게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묻고 있는 주제를 적는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그냥 있는 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주제. 선생님이라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볼 것인가? 뭐 다양한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뭐 양적 연구라고 적어도 됩니다. 왜냐 이게 그냥 양적 연구니까. 뭐 또는 그 양적 연구에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적 연구하고 있는가? 가설을 설정하고 뭐 검증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또 뭐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뭐 이런 걸 쓰고 저런 걸 쓰고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제가 딱 잡히면 그 안에 쓰고 있는 소재거리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가는 문제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깝죠. 왜냐? 이 문제를 내신 분은 뭐 한 3분 만에 이 문제를 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 뭐 1, 2분 사이 정도에서 시간을 들여서 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 정도의 쓸모만 밝히고 넘어가는 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고강도 신체 활동을 자주 하는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온라인으로 조사했네요. 청소년들이 10,000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고강도 신체 활동을 주 1회 이상 하는 청소년들, 고강도 신체 활동이 전혀 없었던 청소년들, 이걸 비교하고 있는데 행복지수 측정 검사, 이런 검사가 있나 봐요. 행복지수,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숫자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됐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세요? 네, 아니요. 설마 행복하세요라고 묻고 네, 아니요라고만 답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닌지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표화시키려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복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측정 가능한 질문들을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선생님, 고강도 신체 활동에 뭐가 있어요? 써있네요. 달리기, 농구, 축구, 구기 운동도 포함이 됐습니다. 공 가지고 하는 운동.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읽으니까 대체로 뭘 물으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내공이거든요. 읽다 보니 밑줄 그어져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선지가 나오겠군. 1번. 기억으로 보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어떻게 아는데요? 가설이 뭔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가설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혹은 가설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가설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결론을 보고 기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채택 혹은 수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니은으로 미루어 보아 표본은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선생님, 10,000명이면 청소년 중에 10,000명이면 대표성 확보한 것 아닌가요? 땡!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여러분처럼 수험생들 인터넷 접속을 자주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에 바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야, 나는 수능 날까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만 가지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냐?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디귿은 모집단이냐? 아니죠. 청소년이 모집단이면 거기서 10,000명이 표본 집단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허탈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선지를 자주 보게 될 건데 최소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란 말을 쓰려면 이 연구 방법에서 채택한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실험법도 아니에요. 뭐 한 건데요? 사실상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친다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실험한 게 아니고. 실험했다면 집단을 나눠서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비교한 다음 해보니까 독립변수의 효과가 이만큼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5번. 비읍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그렇네요. 조작적 정의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보시면 독립변수가 뭐예요? 고강도 신체 활동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게 만약에 주제라면 가설은 딱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가설은 이렇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X라고 했을 때 Y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 그러면 행복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래서 행복지수 측정 검사를 통해서 조작적 정의,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평가원이 내는 순간 길어져요. 문제가 길어지고 고민할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잘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비슷한 형태의 유형이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다는 걸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실험법으로 혹은 설문조사, 질문지법으로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4번입니다. 이건 금방 되겠죠.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인데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냐? 질문지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씁니다.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쓴다면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여기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질문지법 들어가면 되고 B와 C에는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돼요. 1번. 소수의 연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질문지법은요. 다수의 연구 대상에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답하는 것도 대체로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선택지 중에 고르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걸 통계 처리하는 데 유리하죠. 두 번째, B가 면접법이라면, 여기가 면접법이라면 C가 참여관찰법대요. 수집한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를 중시한다. 통계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지법에서 주로 씁니다. 참여관찰법에서는 통계 처리를 중시하지 않죠. 세 번째, C가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면 B는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된다. 아니죠. 어쨌든 B와 C에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들어갈 텐데 둘 모두 질적 연구에 주로 쓰이니까 3번 틀렸고. 네 번째,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이걸 가에다 넣어요. 그러면 얘라고 할 때 자료의 실제성, 리얼리티를 가장 크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참여관찰법이 되죠. 그러면 B에는 면접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질문을 가에 던졌을 때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로 갈려 나올 수 있겠군. 그러니까 가에 이 질문을 쓸 수 있지요. 없다라고 쓴 게 잘못되었고요. 다섯 번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면접법이 예라고 답할 거고요. 참여관찰법은 아니라고 답할 거니까 이 질문을 가에 쓸 수 있네요. 5번 드디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법 중에 특히나 이렇게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들을 물어볼 때는 특징, 장점, 단점, 그러면서 그 자료 수집 방법의 쓸모를 기억하셔야 돼요. 쓸모. 다음 우리 5번으로 가죠. 연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그냥 막 나열을 했어요. 세계 각국의 20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설문조사. 이 1회 모의고사 내신 선생님께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관심이 많은데,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는 일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여러분이 진짜 연구자 마인드라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가설 검증 가능한 거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건가? 변수가 제대로 설정된 건가? 변수의 방향성이 나타나 있나? 이런 것들을 원래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해보세요. 이거 검증 가능하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왜? 설문조사 해보면 아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당연한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문장이 아니죠. 검증의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변수는 뭐가 있어요? 변수? 일단 행복감이라는 종속 변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는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월급이 올랐는가? 이런 다양한 것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검토하는 거니까 가설이 잘 설정이 되어 있어요. 행복감을 수치로 나타냈을 때 월급이 2배로 오르면 0.2포인트 올라갔다. 그런데 연인이 생기는 것은 행복감을 이게 뭔가요? 0.6포인트나 상승을 시켰답니다. 아니 월급이 2배라는데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여기 동의할 수 있으니까 2배인데요. 2배. 그냥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답니다. 1번, 가에서는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사실상 질문지법. 이렇다면 질문지법은 통계 처리하기에 용이한 거지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지 않죠. 이 말을 쓰려면 질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로 미루어보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이 뭔데요?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단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맞네요. 해보니까 맞다면 가설은 기각이 아니고 수용되었다, 채택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다음 세 번째, 가나다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떤 순서일까요? 우선 가설을 설정하고요. 나와 있는 것에서만 하면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한 뒤에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 다음에 그리고 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가 될 겁니다. 나가다. 나가다. 공교롭게 말이 되네요. 나가다. 3번 정답이고 3번 틀렸고 네 번째, 가부터 다로 미루어 보아 방법론적 이원론이 적용되었다. 여러분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면
이 방법론적 이원론은 질적 연구를 뜻하죠. 여긴 지금 가설 설정과 검증에 따르는 양적 연구예요. 그러면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 됐습니까? 4번 틀렸고요. 가와다에서는 나와 달리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이게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 나는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니까 같이 개입될 수 있죠. 세 번째, 이쪽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같이 중립. 그러니까 5번이 맞네요. 가다에서는 나와 달리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자, 5번의 정답 5번 골랐는데 이제 보세요.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왔던 친구들이라면 완강 코드가 있는 걸 잘 알 겁니다. 그 전까지의 완강 코드는 뭐 어떤 개념 써보자, 뭐 찾아보자, 뭘 채워보자, 선지를 모아보자 이런 수준이었는데 파이널이에요.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완강 코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좀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시죠. 이번 1강의 완강 코드는요. 보여주세요. 짜잔. 아예 5번 문제를 직접 해설을 해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거 보면서 말로 하지 말고 그리고 몇 개만 글씨를 적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1번부터 5번까지의 해설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뭐 1번은 이래서 틀려, 2번은 저래서 틀려 이유를 밝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깐만 이게 답이 5번이긴 한데 4번을 어떻게 해설해야 되지? 3번은 또 어떻고 여기 애매해지는데 그래요.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리허설이잖아요. 리허설 막 하는데 계속 마이크에서 삑삑거리는 듣기 싫은 막 하울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잡아냈어요. 잡아내면 관객들이 듣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 되죠. 리허설에서 잡아낸 그 하울링 삑 소리 나는 게 그걸 안 잡아내면 공연장에 본 공연 때 올라가서도 관객들은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안 고칩니까? 리허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말 온전히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해설지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안 써봐도 되나요? 나머지는 강제하진 않겠습니다만 써보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써보란 얘기죠. 말씀드리면서 6번으로 갑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음 관점이 뭘까?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서로 조정과 협동을 시도한다. 그에 따라 사회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은 같은 혈통과 문화, 언어를 가진 하나의 사회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W, A, S, P 백인이죠. 화이트. 그 다음에 민족으로 따지면 앵글로 섹슨족, 종교로 따지면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런 전통은 비슷해 보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그런데 1776년 미 합중국이 수립되면서 별개의 사회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사회는 인간의 상상, 의지, 신념 등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시하는 사고방식. 이게 바로 사회 명목론이죠. 여기까지 분석이 됐다면 기억. 사회는 개인들 바깥에 실제한다. 이건 실제론의 설명이고요. 니은.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려운 선지인데 이렇게 접근을 해보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명목론에서 전제하는 게 이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속성과 개인의 속성은 같습니다. 결국 사회의 성격을 개인의 성격으로 환원,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럼 반대겠죠. 실제론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성격을 개인의 성격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건 환원할 수 없다면 실제론, 환원할 수 있다면 명목론이 됩니다.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건 유기체론적으로 접근하는 실제론의 설명이죠. 리얼.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름에 불과하다, 명목이란 뜻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 이름 붙여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 7번 문제. 야, 우리가 이제 일기도 분석하게 됐네요. 일기. 4월 6일 인터넷 강의와 학원 강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중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수업을 들었다. 우리 회사가 중국에 시장을 개척하다 보니 내년에 중국 지점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에 예기사회화가 들어가 있죠. 예기사회화라는 말이 낯설 수는 있지만 예비사회화 이렇게 읽어보거나 아니면 미리 배우기. 그럼요. 내년에 중국 나갈 걸 대비해서 미리 중국어를 익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열렸다. 회사 일이 겹쳐 재롱잔치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저녁에 집에 온 나를 보고 딸은 자기만 엄마가 오지 않았다. 자기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고민했을까? 회사 일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의 이 지위에 따르는 기대. 아니 회사원이면 회사 일에 충실해야지. 그러면 지금 재롱잔치 갈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랑 엄마예요. 어머니. 엄마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재롱잔치를 꼭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회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선 재롱잔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로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는 건 역할 갈등이 존재했다. 이것도 분석 대상이고, 4월 7일 일기에는 갑의 귀속지위가 나타나 있다. 정말 그런가요? 갑의 귀속지위예요. 갑의 귀속지위. 그래요. 딸 그러면 딸, 뭐 아들, 장남, 남자 이건 귀속지위인데 그 귀속지위 딸은 갑의 지위가 아니죠. 그거 말고는 갑의 입장에서 귀속지위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 딸이라는 것도 딸 입장에서나 귀속지위가 되는 거니까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4월 7일에 갑은 4월 6일과 달리 그러네요. 역할 갈등을 경험했죠. 6일엔 그런 정보가 없고요. 리을. 갑의 역할 수행이 나타나 있다. 자, 갑의 역할 수행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네요. 위에. 중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수업도 들었답니다. 이게 역할 행동. 잘했다면 박수. 미리 중국어 학원까지 등록해서 열심히 했어? 대단한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역할 행동이, 역할 수행이랑 역할 행동은 이제 같은 말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을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역할 수행 또는 역할 행동에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역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과 역할 수행에 주어진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가요? 네, 7번의 정답 2번 골라주고요. 다음 8번 문제. 일탈 이론입니다.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었다. B는요. 대책을 보시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반응. 이게 바로 낙인이란 뜻입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 정체성 형성. 쟤는 나쁜 애야. 나는 정말 나쁜 애인가 봐. 그렇게 되니까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C는 낙인. B는 아노미인데 누가 주장한 아노미? 머튼. 이쪽은요. 일탈 집단과 상호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일탈 집단에게 일탈의 방법과 일탈의 기술과 일탈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된 거죠.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1번.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죠. 특히나 머튼의 아노미는 더더욱이 거시적 관점이고, 됐나요? 기능론적인 접근이니까. 두 번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아주 중요한 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로 계속 연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2번 선지가 힘들거나 생소하다 하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나쁜 행동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행동이 돼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세 번째. 계급 간의 갈등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갈등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관련이 없죠. 여기는 머튼의 아노미니까. 사회적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건 오히려
다에 들어와야 되겠죠. 낙인 이론에서의 대책이니까 4번 틀렸고. 5번.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나 이런 말을 쓸 때는 아노미 이론이어야 돼요. 아노미. 여기는 뭔데 여기는? 여기는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고. 9번 문제인데 참 이런 문제 해도 자신 없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죠. 연습할 때는 여기 등장하는 집단 조직의 성격을 그냥 다 적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다 적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수험생이었다면 회사가 나옵니다. 그럼 회사는 일단 공동사회입니까? 이익사회입니까? 회사는 이익사회예요.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 2차 집단이겠죠. 공식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입니까? 아닙니까? 회사를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 않아요. 사내 볼링회, 이것도 만든 거죠. 회자 붙으면 다 이익사회입니다. 회. 그러니까 이것도 이익사회 맞죠? 2차 집단입니까? 그래요. 2차 집단과 1차 집단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공식 조직입니까? 아니죠. 공식 조직 내에 친목 집단이니까 비공식 조직 되는 거고. 자발적 결사체 맞아요? 맞죠. 디귿은요? 땡땡 회사 노동조합. 이것도 해보세요. 만든 거니까 이익사회. 됐나요? 그 다음에 땡땡 회사 노동조합. 이거를 1차 집단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노동조합이니까 이건 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 결사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이 이익사회인 건 다 맞는데 2차 집단인가? 그리고 또 공식 조직인가? 아닌가? 자발적 결사체인가? 아닌가 면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자,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뭔가 또 그래프 안에서 막 해결을 해야 되는데. 1번, 가에는 조직규범의 공식성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이건 공식 조직인지 아닌지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역과 디귿 공식 조직이고 이쪽이 비공식 조직이면 가에. 그러네요. 9번에 1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왜요? 회사, 노동조합. 이쪽은요? 네, 비공식 조직이니까. 두 번째, 특정한 목적 지향성. 이게 또 공식 조직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죠. 이쪽 가에 이걸 들어가면 말이 되는 거니까 회사와 노동조합. 세 번째, 나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 나에 보세요. 이건 자발적 결사체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노동조합과 회사 내 동호회. 네, 문제에서는 사내 볼링회가 나와있네요. 노동조합과 사내 볼링회는 자발적 결사체니까 둘 모두 자발적 결사체.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고요. 다에는 인간관계의 친밀성이 들어갈 수 없다. 인간관계의 친밀성은 1차 집단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입니다. 다. 여기가 뭐예요? 동호회입니다. 볼링 동호회. 이쪽은 회사고 이쪽은 노동조합이었죠. 그래요. 기역과 디귿보다는 니은이 1차적 관계가 더욱더 강할 거니까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데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고요. 다섯 번째, 다에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있냐 없냐는 건 내 집단인지 외 집단인지 구분하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것이 뭐 소속감이 딱 있다 없다라는 걸 어디가 더 강하냐 마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적어야죠.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으로도 물어보고 시간도 충분히 쓰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잘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뭐 굳이 이 문제를 뭐 신유형이냐 이렇게 말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나왔던 이 사례들 이걸 가지고 묻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시간도 적절하게 쓰면서 또 실수도 유도하면서 그게 바로 평가적 요소니까. 선생님 그냥 아는지만 물어보면 되지 실수는 왜 유도해요? 그래야만 변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별력. 네,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하면 9번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유독 다 좋은 문제인데 9번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낸 문제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죠. 다 좋은 문제입니다. 10번은요. 조직의 운영 원리인데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입니다. 다 비어있죠? 그럼 해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 해설한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하는가,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다 밝혔던, 그 당시 이렇게 문제를 내서 친구들이 많이 틀렸었습니다. 이 둘은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에 이걸 넣고 누군 예, 누군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질문은 다에 들어오면 됩니다. 1번 틀렸고.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보다 분산. 이건 뭐예요? 이쪽은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다음 3번. 상향식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이건 탈관료제 특징. 그러면 B는 탈관료제에 해당한다. A가 탈관료제면 B는 탈관료제입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연습할 때는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쓰는 기준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환경 변화의 대처가 용이하냐? 이게 바로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부서 간 경계가 엄격한가? 이건 관료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보상 기준으로 실적보다 경력, 얼마만큼 많은 실적과 성과를 냈는가 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회사에 근속했는가, 이런 거라면 이쪽은 관료제고요. 업무 수행의 표준화 정도도 관료제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꼭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선지까지만 잘 정리하시면 더 이상 준비할 건 없어요. 11번으로 갈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 사고방식을 습득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화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구성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관, 뭐 행동방식, 뭐 언어, 뭐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기억 맞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사람들과 비슷한, 유사한 생각을 한다는 건 축적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유성으로 설명하겠죠. 디귿.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조차도 공유성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공유성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죠. 양보하네?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양보하는 게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어르신이 타셨는데 양보도 안 하고 조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 선생님은 정말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은 해야 말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하면 앉아있을 수 있지 않냐?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선생님보다 어르신이 더 피곤하시겠죠? 더 힘드시겠죠? 일어나야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공감도 될 거예요. 아, 그래. 일어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걸 공유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인 행동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게 공유성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화의 속성을 공부할 때는 말 바꾸기를 아주 잘해야 돼요. 공유성, 함께 갖는다, 이런 문장으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리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을 보면 낯설어 한다는 것, 이것도 공유성이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사회 문화를 저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린 저러지 않는데 이 말이 야,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미개해?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 자, 다음 12번 문제로 가면, 중국에서는 괴종시계처럼 종이 달린 시계는 끝낸다라는 죽음의 의미가 있으므로 괴종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 많이 선물하는 배도 이별의 의미가 있어 중국에서의 선물로 적합하지 않대요. 중국에서는 그렇답니다. 아라비아 숫자 4가 죽을 살을 연상시킨다면서 아파트에도 4호 라인을 없애는 등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싫어하였다. 그러나 최근엔 그러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러지 않다는 건 선생님이 잘할 겁니다. 4층에 삽니다. 4층에 살아요. 4층에 사는데 뭐야, 죽을 산대? 이 영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옛날엔 정말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딱 봤는데 뭐야? 4시 44분이야? 아, 이거 불길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다는 거죠. 심지어 그러면 4번 타자는 어쩔 겁니까? 4번 타자. 죽음의 타자입니까? 저승 타자입니까? 저승 타자 뭐. 네.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쪽은 그냥 변화했다는 겁니다. 기억. 가해는 문화의 속성 중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되어 있을까요?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되려면 문화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배운다는 건데 그런 설명 아니죠? 그러면 기억에 뭐가 등장할까요? 기억에. 중국에선 괴종식혜를 선물하지 않는 걸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이걸 공유성으로 설명하는 게 맞죠. 나에는 문화의 속성 중 변동성, 그렇죠? 디귿.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의 속성 중 문화의 공유성이 나타나있다. 아니, 문화의 공유성은 가에만 나타나 있을까요?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에는? 옛날엔 그렇게 공유했던 게 지금은 그렇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이유는요. 달리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에만 문화의 공유성이 나타나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리을. 가와 나를 종합할 때 중국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공통점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래요. 이게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막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어쨌거나 죽음을 연상하는 것. 이런 것을 금기시한다. 혹은 이런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되면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최근 들어서 문화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분명히 문화의 변동 후에 대한 분석입니다. 변동 후. 변동 전이 아니고 변동 후로 풀어주는데 자, A국 전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그라미?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는 뭐 세모 있고 여기는 뭐 또 색깔이 입혀진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건 문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죠. 단 세모와 네모는 이민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화 요소이고 아 그거구나. B국에서 A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집단이 B국에서 세모라는 음식을 먹다가 이민해 오고도 세모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모는요. 뭐 네모도 음식이라도 돼도 음식이라고. 그러면 C는 뭐예요? C국에서 A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집단이고요. D는 A국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뭐 특정 계층이니까 뭐 이쪽은 뭐 잘 사는 집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계층이니까 뭐 중산층 이런 상관이 없어요. 1번 A국 전체 문화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었다. 정말 변동됐겠습니까? 전체 문화가 변동됐나요? 전체 문화의 변동이 안 됐다죠.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문화 요소를 가만히 보니까 뭐 변동이라도 됐어야 외재적 요인에 의한 건지 내재적 의한 요인인 건지를 분석할 텐데 변동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D의 문화는 하위 문화가 아니다. 잘 볼래요? D의 문화가 지금 변동 후 보는 거예요. 변동 후. D의 문화는 하위 문화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하위 문화려면 전체 문화와 다른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체도 동그라미인데 D라는 이 계층도 동그라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하위 문화가 아니다. 2번 정답이죠. 세 번째, B는 C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그럴까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세모, B 집단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C 집단에서도 네모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둘 모두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요. 네 번째, B 문화에는 문화 병존. B 문화에는 그렇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함께 존재하니까 병존이 맞는데 C 문화에는 문화 동화라기보다는 가만 보니까 동그라미와 네모를 융합한 거죠. 결합되어 나타난 거니까 이쪽은 또 동그라미와 세모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동화라기보다는 문화 융합.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다섯 번째, B의 문화에는 C의 문화와 달리 발명된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 볼래요? 변동 후를 보는 겁니다. 변동 후. 발명된 게 어디 있는데요? 발명된 게. 어차피 네모는 C 집단에서 누리던 네모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A국에서 누리던 게 들어온 것 뿐이지
비집단 내부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 원리로 9월이나 뭐 11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11월 대수능 시험이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이 원리로 푸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재산의 많고 적음,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제도를 기본소득제도라고 부르거든요. 기본소득제도. 우리나라도 이걸 뭐 도입하느냐 마느냐, 도입한다면 얼마를 도입해야 되느냐, 뭐 지금 벌써 북유럽, 서유럽 쪽에선 막 도입하네 마네 이런 얘기 있는데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필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필수 개념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제시된 문장을 읽고 이건 공공부조구나.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이나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가입자가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 이건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이쪽은 공공부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돕습니다. 지원합니다. 다는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도 국가가 돕는 거니까 공공부조입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능력별 부담의 원칙은 사회보험에 쓰는 말이죠. 임의가입은 여러분 임의가입은 민간보험이에요. 민간보험. 사회보험은요. 강제가입 혹은 의무가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회서비스인가요?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인데 여기는 현금 또는 현물. 네 번째, 다는 가와 달리 공공부조의 성격을 띈다. 다는 가와 달리가 아니라 둘 모두 공공부조. 4번 땡. 5번 가는 다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이것도 독해력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쪽은 정말 생계가 곤란한 우리 이웃들에게 라는 뜻이고요. 가는요. 뭐로 나옵니까?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니까 어디가 더 많은 수혜의 범위를 보일 거냐?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가가 훨씬 더 넓을 거예요. 독해력으로 풀어줘도 좋습니다. 14번의 정답 5번이고요. 그 전까지 기출문제는 대체로 이 둘만 물어봤습니다. 셋 중에는요. 둘만 물어봤는데 이 기본소득제도 이런 좀 특이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거 뭐지? 생소한데? 하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독해력을 통해서 꼭 잘 풀어주길 바라면서 자 이제부터 15, 16, 17입니다. 15, 16, 17번이 자료 분석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풀린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죠. 뭔 15번이야? 14번 끝났고 15번 보니까 이거 뭐야? 살짝만 봐도 빈곤율을 묻고 있어. 패스. 16번 뭐야? 세대 간 이동 현황인데 이것도 보니까 퍼센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매트릭스를 짜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패스. 17번 뭐지? 이건 또 뭐 이렇게 복잡해? 1인 가구, 부부 가구 이것도 패스. 그럼 여러분은 14번 풀고 18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을 풀었을 때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러도록 선생님과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20번까지 푼 다음에 시간을 딱 보고 몇 분 남았나? 주어진 30분에서 지금 17문제 풀었는데 뭐 그래도 아직도 나한테 한 13분 남아있네. 그때부터 이제 15번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해설이니까 이건 해설이니까 15번을 먼저 보는 거죠. 표는 갑국의 빈곤율.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비율인데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 하나인데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잘 보세요.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최저 생계비라고 합시다. 그런데 매년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 생계비의 증가율보다 높다. 최저 생계비가 높아지긴 하는데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 생계비 증가율보다 높다는 건 중위소득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얘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위소득보다는 중위소득 곱하기 2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생계비 높아지는데 중위소득 곱하기 2분의 1로 측정된 요게 바로 이게 상대적 빈곤 측정하는 선이죠. 이쪽은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선입니다. 선생님 여기엔 중위소득 곱하기 2분의 1의 증가율이 아니라 중위소득 증가율이라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위소득 증가율이랑 중위소득 곱하기 2분의 1은 같아요. 증가율은. 왜? 아니 같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내야 될 건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의 증가율보다 높다. 이걸 가지고 어느 한때에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낮았다가 어떨 땐 같아졌다가 또 어떨 때는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아졌군. 이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 집당 4명 살면 다 똑같이 4명. 전체 가구 수는 변함이 없다. 전체 가구가 1000가구면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시기에 전부 다 1000가구. 됐나요? 밑에 있는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중위소득 이런 개념들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죠. 해보죠. 기억. 아니죠. 일단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2014년엔 A가 B보다 작았다가 같았다가 드디어 높아지고 있다는 건 A가 상대적 빈곤이고요. B가 절대적 빈곤이 되죠. 2014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이다. 아니죠. 4%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3% 미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건 또 왜 4% 미만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빈곤한 4%에 해당하는 가구가 번 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4%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빈곤한 가구란 뜻이죠. 니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가구. 이런 선지를 그전까지 많이 안 썼습니다. 예전에는 기출문제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색다른 시도죠.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가구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전체 가구가 있고 2014년으로 이야기하면 전체 가구 중에 절대적 빈곤이 4%고요. 상대적 빈곤이 3%니까 절대적 빈곤 또는 상대적 빈곤 어느 하나에만 속하는 가구라는 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전체에서 1%겠죠. 1%. 아 그거구나. 둘 모두에 해당하는 건 여기고요. 그러면 2014년에도 1%만큼이 상대적 빈곤은 아닌데 절대적 빈곤이고요. 2016년에는 또 1%만큼이 상대적 빈곤은 맞는데 절대적 빈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지요. 선생님 여기 가구의 수인데요. 그렇죠. 모든 시기에 전체 가구가 똑같으니까 이때도 1%, 이때도 1%면 가구 수도 같겠죠. 니은 맞고요. 디귿. 2014년에는 2016년과 달리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맞는 설명이죠. 뭐. 큰 건 작은 걸 포함하는 거니까 2014년에 모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속하죠. 그런데 2016년은 아니죠. 반대로 모든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에는 속하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전년과 비교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증가율은 같으냐? 선생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1%, 여기서 1%. 무슨 말인가요? 1% 포인트라고 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 전체가 1000가구다. 그럼 이건 30가구예요. 여기 40가구입니다. 50가구예요. 30가구에서 40가구가 된 건 몇 퍼센트 증가했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33% 증가.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40가구에서 50가구가 됐다는 건 몇 퍼센트 증가할게요? 25% 증가한 거죠. 그래요. 똑같이 10가구씩 늘었다는 건 맞지만 증가율로 측정하면 요 두 시기에 비교한 33%가 이 두 시기를 비교한 25%보단 증가율 면에선 큽니다. 리을 틀렸죠. 15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자, 그 다음 16번도 그렇네요. 16번도 세대 간 이동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우선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까요? 부모 세대 계층 간 상대적 비율, 중층이 상층의 1.5배, 하층이 상층의 2.5배. 매트릭스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매트릭스가 무슨 말인지 뭐 혹은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도대체 뭘 묻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자료 분석 특강을 꼭 활용하셔야만 됩니다. 약점 공략 특강이 자료 분석 특강의 제목이에요. 강좌 명칭이니까. 일단 부모, 자녀, 부모 세대에서도 상중하 합계, 자녀 세대에서도 상중하 합계 100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부모 세대의 상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준이죠. 여기가 1일 때 중층은 1.5고 하층은 2.5니까 다 더하면 얼마? 다 더하면 5예요. 5. 그럼 전체를 5칸으로 나눠요. 100을 5칸으로 나눴을 때 그 5칸 중에 한 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0%고 20에 1.5배니까 30%고 20에 2.5니까 50%가 됨으로써 20, 30, 50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채울 거 부모 세대 계층 중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잘 보세요. 일치하는 비율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비율. 이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최근의 문제의 트렌드가 이래요. 일치 비율과 불일치 비율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25면 일치 비율은요. 100에서 25를 뺀 75가 일치하는 거고 50%가 일치하는 거고 40%가 일치하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부모 계층을 놓고 정리를 했을 때. 그럼 해보세요. 부모 계층에서 상층이 20인데 20 중에 75만큼이 자녀 세대랑 계층이 같아요. 그러니까 15죠 여기다가. 설마 여기다가 75라고 적으시면 어떡합니까? 75가 아니라 20 중에 75니까 20 곱하기 0.75 그러면 15겠죠. 같은 원리로 30에서의 50%니까 15고요. 50에서 40%니까 여긴 20이 적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 이번엔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 계층 중 여길 만약에 그냥 A라고 한다면 A분의 15는 60%입니다. 여기다가 60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A분의 15가 60%니까 계산해보면 A는 얼마? 25가 돼요. 다시 한번 25분의 15가 60%니까. 그리고 기억 비어있네요. 하층은 80입니다. 여기다가 80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A라고 한다면 A분의 20이 5분의 4, 80%라는 뜻이니까 여기도 25네요. 해보세요. 25분의 20은 80이죠. 그러면 여기는 50인데 설마 기억에 50 들어갑니까? 기억에 5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분의 15니까 30%가 들어가겠죠. 아,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30이다. 맞네요. 세대 간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15, 15, 20 다 합치면 50% 맞네요. 자, 그 다음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보다 크다. 잠깐만, 이러면 뭔가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계산하지? 구간 추정해야 되나? 구간 추정, 최대값, 최소값. 그래, 한번 해보자. 자신감 넘치게 해보자. 그래. 어쨌거나 합이 여긴 5밖에 안 될 거야. 그렇지. 여긴 이미 위아래 합치면 30이겠네. 이렇게 두 칸의 합은 30에서 15를 뺀 15니까 아하, 알았어. 요게 지금 하강이동입니다. 하강이동. 상승이동은 기역자죠. 기역자.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요. 선생님, 상승이동과 하강이동 비교했을 때 상승이동의 최소값은 30이고 거기서 15가 더해진다면 45까지 나올 거고 여기에 최소값은 5인데 최대값이 20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요 숫자만 놓고 하는 거예요. 상승이동의 최소값이 하강이동의 최대값보단 크므로 A. 이건 뭐 상승이동이 많겠군. 상승이동 비율은 하강이동 비율보다 크다. 맞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
4번 맞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맞으니까 이번에 5번이 답이지 뭐. 부모 세대 하층 중 세대 간 이동을 통해 자녀가 상층이 된 경우가 존재한다. 이거 뭐지? 자, 부모 세대 하층 중 세대 간 이동을 통해 자녀가 상층이 된 경우가 존재한다? 이 한 칸을 묻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존재하느냐, 숫자가 0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 채워? 채워볼까요? 다 채워줄 수 있는지? 여기 5가 다 들어가고 30 밑으로 다 내려와야 겨우 이렇게 다 합치면 50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10이 되겠죠. 여기 얼마 될까요? 여기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0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5번이 틀렸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17번인데요. 이 문제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2005년과 2015년 비교해서 전체 값이 A와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어디 가까울까? 2.4라는 숫자가 2.3에 가깝죠. 그러면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 겁니다. 인구가. 여기는 지금 뭐 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구가. 그러면 2015년에 봤을 때 또 4.8이 4.7에 가깝죠.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많겠네요. 그런데 이때는 좀 딱 잘라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2.3과 2.8이 있는데요. 2.4라고 하는 게 어디에 가깝냐면 2.3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이에요. 0.1, 0.1, 0.1, 0.1, 0.1 이러면 여기 A 지역이고 여기 B 지역이면 대략 4배가 많습니다. 4배. 어디 지역보다? B 지역보다 A 지역이 4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는요. 그래도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4.8이라는 숫자는 여기 4.7 여기가 A 지역이고요. 5.1이 B 지역인데요. 하나, 둘, 셋 4.8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긴 한데 몇 배 정도? 이렇게 하니까 3배 정도 많은 거거든요. 3배. A 지역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2005년엔 4배였고 이쪽엔 3배였으니까 배율이 줄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배율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1번 보세요. 2005년 대비 2015년 가구의 증가율은 즉 A 지역 가구와 B 지역 가구를 놨을 때 가구의 증가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더욱더 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4배나 차이가 나다가 지금은 3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증가 속도로 따지면 B 지역 가구의 증가 속도가 A 지역 가구의 증가 속도보다 더욱더 빠르게 증가했으니까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2005년 1세대 핵가족 형태. 1세대 핵가족은 부부가구 보면 돼요. 부부가구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2005년에. 부부가구. A 지역보다 B 지역이 더 높은데요. 2번 땡. 다음 3번. 2005년 대비 2015년 전체에서 핵가족 형태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했다. 알 길이 없죠. 왜냐? 핵가족, 부부가구뿐만 아니라 2세대 가구 안에서도 핵가족이 있고 확대가족이 있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만 놓고 이 안에 핵가족인 2세대 가구가 얼만큼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번째. 2015년 전체 부부가구의 인구는 전체 1인 가구 인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 여긴 인구죠, 인구. 인구면 2015년 보고 1인 가구가 4.8인데 부부가구가 7.6이에요. 2배가 안 되는데 맞는 것 아닌가? 아니죠. 인구로 물어본 거니까 예를 들어 전체가 1000가구다. 그럼 이건 48가구죠. 여긴 76가구인데요. 48가구 1인 가구니까 1명씩 살아요. 76가구인데 2명씩 사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152명 되는 거예요. 여기는 48명이고요. 됐나요? 그럼 2배가 넘죠. 2배가 넘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2005년 대비 2015년 전체 가구의 증가율. 자 보면 전체 가구 수가 50% 증가했답니다. 50%. 50%라는 전체 가구 증가율.
그런데 3세대 이상 확대가족 형태인 가구의 증가율.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증가율보단 크다. 이건 뭐만 보면 되느냐면 이거죠, 이거.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8.6에서 16.8로 줄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가 50% 늘면 비율적으로 줄었다는 건 3세대 이상 가구가 늘었지만 전체 가구가 는 만큼 빠른 속도로 못 늘었으니까 비율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 면에선 전체 가구의 증가율이 3세대 이상 가구 증가율보단 더욱더 빠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읽고 푸는 문제 3문제가 남았죠. A부터 C의 특징을 비교했는데 신문, 텔레비전, 뉴미디어, 정보 전달 속도 면에서 누가 제일 빨라요? 뉴미디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이고 그 다음은 신문일 겁니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지요. 신문이. 그러니까 1번 땡. 두 번째,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용이하다. 설마요. 뉴미디어가 더욱더 쉽겠죠. 상대적으로. 네 번째, C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사회 문제가 되기 쉽다. 그러네요. 뉴미디어, 인터넷을 떠올려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사회 문제가 되기가 쉽죠. 그럼으로써 뭐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뭐 인신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 3번 정답이 되고 4번. C는 A, B에 비해 정보 수용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이 낮습니까? 뉴미디어를 통해서 양방향 의사소통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 수용자가 정보 생산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요. 4번 틀렸고 5번. 가에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이 들어갈 수 있냐? 뉴미디어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그래요. A와 B는 C보다 낮은 건 맞는데 그래도 양방향성 측면에서 신문이 텔레비전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됐나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18번의 정답은 3번 되고요. 그 다음 19번으로 가면 이것도 그냥 개념을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을이 갖고 있는 주제 보세요.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후진국 사회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요소를 버리고 전근대성이라는 걸 버리고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여야 하며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서유럽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근대화는 곧 서구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근대화론이죠. 그러면 결국 근대화론에 관련된 선지를 찾으시면 돼요. 순환론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근대화론은 진화론을 전제로 하죠. 서구화를 통해 근대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됐죠? 서유럽처럼 바뀌는 거. 2번 정답이고요. 세 번째. 근대화는 서유럽 스타일로 가는 것 단일 경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지 다양한 경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근대화를 위한 후진국 사회 내부의 자생력 강화. 이건 종속이론에서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근대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지배와 종속관계의 단절이 중요하다. 이것도 종속이론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쉽게 골랐어요. 2번. 그러면 앞으로의 공부법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의 공부법. 설마 근대화론이랑 종속이론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게 나오면 주제가 이거예요.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거 말고도 방향에 따라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순환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리고 그것도 알아야 이런 선지를 극복을 할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능론으로 바라보느냐 갈등론으로 바라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맥락일 수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는데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는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을 연습했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다른 주제에 대한 접근도 해봄직하지요. 19번의 정답 2번이고 준비된 마지막 문제가 20번인데 20번의 대미를 장식함과 동시에 개념적으로도 마지막 단원, 6단원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인데 사회변동 속도 면에선 A가 B보다 빠르고요. 다원화 수준에서는 C가 또 A보단 더욱더 수준이 높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B가 C보단 더욱더 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볼래요? 사회변동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요? 정보사회, 그 다음 산업사회, 그 다음 농업사회고 다원화 수준도
정보사회, 산업사회, 농업사회 순이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 다음에 정보사회, 다음에 산업사회입니다. 위에 건 정보사회, 다시요. 맞네요. 정보사회, 그 다음 산업사회, 그 다음에 농경사회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정보사회가 C가 될 거고요. 산업사회가 A가 되고, 그리고 농업사회가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조합했을 때 A, B, C의 구분이 됐죠? 바로 갑니다. A 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지배적이다.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재택근무입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낮고 분리 정도가 가장 높으니까 재택근무가 아니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겠죠. 두 번째, C 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이게 바로 산업사회 특징이고요. C는 뭐예요? 정보화 사회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꾸셔야 맞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B 사회에서는 A 사회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B가 바로 농업이죠. 농업사회에서는 A 사회, 산업사회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이 곧 일터이고 가정에서 생산하고 곧 소비하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농업사회의 특징이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산업사회는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있어요. 생산자가 바로 기업이면 소비자가 가정 혹은 가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지식 관련 산업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가에다가 지식 관련 산업이 정보화 사회가 더 많으니까 뭐보다? 산업사회보다. 그래서 4번에 지식 관련 산업의 비중은 가에 들어갈 수 없고요. 5번, 구성원 간 대면 접촉 정도, 얼굴을 정말 맞대고 접촉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네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보다는 더욱더 정도가 강하니까 5번이 답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딱 정리하시면 산업사회와 농업사회, 정보화사회 비교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강의 첫 강의였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오면서 어때요? 좀 빠듯합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해설도 빠듯하게 느껴질 만큼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고민했었어야 되는 아주 좋은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강 오기 전에 또 여러분들은 20문제 다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 해설지까지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또 2강에서 웃는 얼굴로 뵙지요. 최적이었습니다. 파이팅!